임신 8개월째에 접어든 윤혜원은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발밑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산모수첩과 오래된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두꺼운 외투 아래로 불룩하게 솟은 배가 숨을 쉴 때마다 천천히 오르내렸다. 뱃속의 아이는 밤새 잠들지 못한 엄마의 불안을 알아차린 듯 몇 번이나 발끝으로 배를 밀어냈다. 혜원은 배 위에 손바닥을 얹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참자. 우리 둘이 살 곳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휴대전화 화면에는 같은 사람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찍혀 있었다. 남도현, 6달 동안 그녀의 약혼자였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도망쳐야 하는 남자였다. 잠시 뒤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혜원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눌렀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윤혜원, 지금 어디야? 내 말부터 들어. 내가 들은 건 전부가 아니야. 혜원은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휴대전화를 껐다. 몇 시간 전 그녀는 도연이 자신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문 밖에서 우연히 들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혜원 씨를 더 붙잡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혜원에게는 그랬다.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었고 뱃속의 아이는 그 계약에 들어있지 않은 실수였다는 뜻처럼 들렸다. 서울행 첫차 탑승 안내가 울리자 혜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몇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배를 감싸고 멈춰 섰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옳은지 아이의 아버지에게 마지막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11달 전까지만 해도 혜원은 자신의 인생에 남도현 같은 남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았다. 밀린 월세를 걱정하지 않는 것, 이모의 독촉 전화를 받지 않고 하루라도 편히 잠드는 것, 언젠가 야간 대학을 졸업해 정식 회계 직원이 되는 것, 그게 전부였다. 혜원은 전라남도 보성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부모는 그녀가 11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뒤 혜원을 데려간 사람은 어머니의 언니인 윤미숙과 이모부 정병호였다. 처음 몇 해 동안 혜원은 자신을 거둬준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비록 사촌인 정우석과 정수빈이 새 운동화를 살 때 자신은 물려받은 신발을 신었고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늘 마지막 남은 조각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래도 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숙은 혜원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는 시설로 갔어.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혜원은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학교가 끝나면 이모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와 포장을 도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사실 미숙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혜원에게 단호히 말했다. 여자애가 대학까지 가서 뭐 하니? 네가 버는 돈으로 우석이 등록금부터 보태야지. 너는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먹고 살았잖아. 결국 혜원은 광주에 있는 중소유통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세후 230만 원 정도였고 그중 150만 원을 매달 보성으로 보냈다. 남은 돈으로 월세와 교통비, 식비를 해결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혜원은 불평하지 않았다. 낮에는 회계 보조로 일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전산회계 자격증을 준비했다. 언젠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의 삶이 무너진 것은 늦가을 화요일 밤이었다. 퇴근 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려던 순간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소리와 병원 방송이 뒤섞여 들렸다. 혜원아, 큰일 났다. 우석이가 사고를 당했어. 혜원은 그날 밤 마지막 고속버스를 타고 보성으로 내려갔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마주친 미숙은 머리가 흐트러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병호도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있었다. 사촌 우석은 친구들과 빌린 차를 타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오른쪽 다리뼈가 심하게 부서졌고 무릎 주변 신경도 손상됐다고 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수술비와 재활비를 합하면 수천만 원이 필요했다. 혜원은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우석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우석은 그녀의 교과서를 찍고도 혜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거짓말하던 아이였다. 혜원이 광주에서 보내온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미워할 수는 있어도 불행을 바랄 수는 없었다. 제가 모아둔 돈은 많지 않지만 전부 보낼게요. 회사에도 가불이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혜원이 말하자 미숙은 울음을 그치고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병호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수술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래. 재활도 몇 달은 해야 하고 우석이가 일을 못하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잖아.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너무 작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혜원에게 병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했다. 하지만 식당 안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갈색 정장을 입은 그는 머리카락 대부분이 희끗했고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미숙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원아, 인사드려. 오명식 사장님이셔. 보성에서 차밭이랑 유통회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야. 혜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명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과 손, 몸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23이라고 했지? 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얌전해 보이네. 부모 없이 자랐다는데 삐뚤어지지도 않았고. 그 말에 혜원은 불쾌했지만 참았다. 미숙은 식탁 아래에서 혜원의 무릎을 누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명식은 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술비는 내가 전부 책임지지. 밀린 가게 빚도 정리해주고. 혜원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아무리 지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수천만 원을 대신 내줄 이유는 없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명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6년이 됐어. 집을 돌볼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 혜원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미숙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사장님께서 너를 며느리도 아니고 정식 부인으로 맡겠다고 하셨어.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니? 이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야. 네가 오 사장님과 결혼하면 우석이 수술비도 해결되고 우리 집 빚도 갚을 수 있어.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보다 40살 가까이 많으신 분이에요. 명식의 얼굴이 굳었다. 미숙도 다급히 혜원의 손목을 붙잡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젊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저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혜원은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미숙이 더 세게 잡았다. 우석이가 평생 절뚝거리게 되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내 월급 200만 원으로 언제 수술비를 마련할 건데? 병호가 언성을 높였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고작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혜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신을 키운 일이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 받아낼 빚이었음을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됐다. 명식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갑게 웃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다만 이번 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수술비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네. 그는 봉투를 챙겨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미숙의 태도도 완전히 변했다.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결혼은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부모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너를 우리가 키웠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번 돈 대부분을 이모에게 보냈어요. 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그깟 돈으로 네가 먹고 입고 학교 다닌 돈이 다 갚아졌다고 생각해? 혜원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펼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날 밤 혜원은 광주에 있는 회사 팀장 조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철은 평소 혜원의 외모를 칭찬하며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곤 했다. 부담스러웠지만 회사에서 급여 가부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상담드릴 일이 있어요. 상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니까 내일 저녁에 따로 보자. 내가 조용한 곳을 알아. 다음 날 혜원이 찾아간 곳은 회사가 아니라 광주 외곽의 고급 레지던스였다. 상철은 자신의 지인이 소유한 사무공간이라고 설명했지만 안에는 침대와 욕실, 와인 냉장고가 있었다. 혜원은 현관 앞에서부터 불안함을 느꼈다. 팀장님, 저는 회사 가불 문제만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알아. 일단 들어와. 밖에서 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상철은 와인잔을 내밀었지만 혜원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우석의 수술비와 가족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뒤 5천만 원 정도를 장기 대여 형식으로 받을 수 없는지 물었다. 상철은 소파에 기대 앉아 혜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다.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월급에서 매달 갚겠습니다. 퇴직금도 담보로 잡으셔도 돼요. 회사 돈으로는 어렵지만 내 개인 돈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혜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인가요?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에게 다가왔다. 나도 아무 조건 없이 큰 돈을 내주는 바보는 아니야. 그의 손이 혜원의 어깨에 닿았다. 혜원은 즉시 뒤로 물러섰다. 무슨 뜻이세요? 혜원 씨도 알잖아. 내가 오래전부터 혜원 씨한테 관심 있었던 거. 팀장님은 결혼하셨잖아요. 가정하고 회사 밖의 일은 별개지. 상철은 현관문을 잠갔다. 금속 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에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두 번 만나주는 걸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혜원 씨에게도 손해는 아니잖아. 문 열어주세요. 너무 순진한 척하지 마.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상철이 다시 손을 뻗는 순간 혜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더 가까이 오면 던질 거예요. 상철은 잠시 멈췄지만 곧 비웃었다. 던져봐. 회사에서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정규직 팀장인 내 말일까? 고졸 계약직인 내 말일까? 혜원은 몰래 켜둔 휴대전화 녹음 화면을 확인했다. 상철의 시선도 그곳을 향했다. 그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 끝에 혜원은 상철의 팔을 밀쳐내고 문을 열었다.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에는 깨진 와인잔 조각에 베인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혜원은 눈물을 닦으며 도로를 건넜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차와 혜원 사이의 거리는 채 한 뼘도 되지 않았다. 놀란 운전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자 뒷좌석 문이 열렸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정했으며 감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그는 혜원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미간을 좁혔다. 병원으로 가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차에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손에 피가 납니다. 이건 차 때문에 다친 게 아니에요. 남자는 잠시 혜원을 바라보다가 운전기사에게 구급상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접 거즈를 꺼내 혜원의 손바닥에 대어주었다.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혜원은 얼떨결에 거즈를 받아들었다. 운전기사는 명함과 봉투를 건넸다. 혹시 뒤늦게 통증이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 치료비는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혜원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주었다. 필요 없어요. 제가 갑자기 뛰어든 거니까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남자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먼저 보상금을 요구했을 상황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왜 물으세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혜원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윤혜원이에요.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다시 차에 오르기 전 바닥에 떨어진 혜원의 사원증을 주워 건넸다.
다음부터는 울면서 도로로 뛰어들지 마세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차가 떠난 뒤 혜원은 사원증을 가슴에 쥐었다. 걱정해주는 말인지 꾸짖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상철을 살펴봐 주었다. 다음 날 출근한 혜원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철의 보복이었다. 회계팀장은 그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고 거절당하자 상사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녹음 파일은 몸싸움 중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손상되어 재생되지 않았다. 상철은 동료들 앞에서 혜원의 책상 위에 해고 통보서를 던졌다. 오늘까지만 정리하고 나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입을 열면 혜원 씨가 더 창피해질 텐데.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상철이 평소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혜원을 도울 사람은 없었다. 혜원은 억울함을 삼키며 개인 물건을 상자에 담았다. 그때 회사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연달아 들어왔고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갔다. 남 대표님께서 예고도 없이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전날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원은 놀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남도현은 남해 관광개발 대표이자 이 유통회사의 최대 주주였다. 그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호텔, 리조트, 식자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광주 지점에서 납품 단가 조작과 인사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감사를 나온 것이었다. 도현의 시선이 혜원에게 멈췄다. 어제 그분이군요. 지점장과 상철이 동시에 혜원을 돌아보았다. 도현은 혜원 앞에 놓인 상자를 바라보았다. 퇴사합니까? 상철이 급히 끼어들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 해고하는 중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거액을 요구했고 저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도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근거는요? 제가 직접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팀이 확인하면 되겠군요. 도현은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조상철 팀장님, 지난 1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레지던스 숙박비를 23차례 결제하셨더군요. 어제도 같은 장소에서 결제가 있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도현은 혜원에게 물었다. 어제 그 레지던스에 있었습니까? 혜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갔죠? 수십 개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자 혜원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상철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었다. 가족 수술비 때문에 급여 가부를 상담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개인 돈을 빌려주는 대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상철은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입니다. 혜원은 고장난 휴대전화를 꺼냈다. 녹음 파일이 손상됐지만 복구할 수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도현은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보내세요. 그리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상철 팀장의 직무를 정지합니다. 상철이 항의했지만 보안 직원들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혜원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손을 짚었다. 도현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사표는 처리하지 마세요. 지점장이 다급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은 막아줬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에 남아 매일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도현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조금 올렸다. 혜원은 인사를 하고 상자를 들어 회사를 나왔다. 며칠 동안 혜원은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그러나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그녀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 사이 미숙의 독촉은 더 거세졌다. 오 사장님이 이번 주까지 기다린다고 했어. 네가 계속 고집 부리면 우석이 수술 날짜도 놓쳐.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미숙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뒤에는 병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우리가 너를 키운 세월을 생각해라. 가족을 버린 사람은 평생 벌 받는다. 혜원은 화면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다.
가족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정말 우석이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혜원 씨 맞습니까? 남도현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혜원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대표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왜요?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다음 날 혜원은 여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도현과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회색 겨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실내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도현은 먼저 혜원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녹음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조상철은 해고됐고 회사 자금 횡령과 강요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증언이 필요하면 법무팀이 동행할 겁니다. 혜원은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내 회사에서 생긴 문제니까 처리한 겁니다. 말투는 차가웠지만 혜원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적어도 그는 친절을 베푼 뒤 다른 대가를 요구하는 척하지 않았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당신 가족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혜원의 표정이 굳었다. 왜 제 가족을 조사하셨어요? 당신에게 제안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안에는 우석의 사고 기록, 병원 예상 비용, 미숙과 병호의 채무 내역, 오명식의 사업 자료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혜원은 첫 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병원에서 실제로 요구한 수술비는 미숙이 말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가족이 빚졌다고 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병호의 도박성 투자와 우석의 차량 수리비였다. 이게 사실인가요? 병원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자료입니다. 혜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모 부부는 우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결혼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수술을 핑계로 오래된 빚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도현은 잠시 혜원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앞으로 6달 동안 약혼자가 필요합니다. 혜원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내가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승계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숙부 쪽에서는 내가 사생활이 문란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자신의 결혼조차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 말했다. 6달 뒤 대규모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공식 행사에 동행하고 필요할 때 가족들 앞에서 약혼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혜원은 서류 봉투를 닫았다. 왜 하필 저예요? 신원이 단순하고 연예계나 재계와 관련이 없으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보상금을 거절했고 직장을 잃을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상사를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계약을 지킬 정도의 양심은 있다고 봅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혜원은 불쾌했다. 도현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용 가치만 계산하고 있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일은 못해요.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을 발표하고 일부 공식 일정에 참석하는 겁니다.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도현은 새 계약서를 꺼냈다. 계약 기간은 6달. 성금으로 1억 원, 계약 종료 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당신 사촌의 수술은 우리 재단과 연계된 병원에서 진행하도록 돕고 이모 부부의 채무와는 분리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혜원은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평생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다. 그 돈이면 우석의 수술비를 책임지고도 자신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작은 전셋집도 구할 수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조상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혜원은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이 정말 그것뿐인가요? 도현은 그녀의 질문에 담긴 두려움을 알아차렸다. 육체적인 관계는 계약 조건에 없습니다. 혜원은 안도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졌다.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족과 언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내가 지정한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공식 일정이 있을 때는 미리 알려주죠.
제가 중간에 그만두면요? 선금을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먼저 계약을 끝내면요. 당신은 성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조건은 명확했다. 감정도, 애정도, 기대도 없는 거래였다. 혜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방파제 너머로 부딪히는 파도는 계속해서 하얗게 부서졌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 이모에게는 빚을 갚아야 하는 조카였고, 회사에서는 쉽게 부릴 수 있는 계약직이었으며, 오명식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젊은 아내였다. 이번 제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있었다. 적어도 도연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다. 계약이 끝나면 정말 아무 관계도 남지 않는 거죠? 혜원이 물었다. 도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좋아하게 되어도요. 도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일은 만들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좋겠죠. 그 대답은 이상할 만큼 혜원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관계인데도 이미 끝을 통보받은 기분이었다. 도현은 만년필을 계약서 옆에 놓았다.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명식 쪽에서 이번 주 안에 혼인신고 날짜를 잡으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혜원의 손이 굳었다. 혼인신고요. 당신이 동의했다고 이모 부부가 말한 모양입니다. 혜원은 자신이 식당에서 분명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도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그들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신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금하거나 서류를 속여 도장을 받으려 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죠. 혜원은 미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은혜를 갚으라는 말, 가족을 버리면 벌 받는다는 문자,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던 손.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약혼녀가 되면 적어도 그들은 함부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구원의 약속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옥의 문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만년필을 집었다. 손끝이 떨려 이름을 제대로 쓰기조차 어려웠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세요. 제가 대표님의 약혼녀 역할을 하는 동안에도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대학에 가고 싶어요. 계약이 끝난 뒤에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다른 여자였다면 더 비싼 보석이나 자동차, 아파트를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혜원이 요구한 것은 공부할 시간이었다. 허락이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식 일정 때문에 수업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은 계약서 빈칸에 조항을 하나 추가했다. 갑은 을의 학업과 자격 취득을 방해하지 않으며 공식 일정은 가능한 한 사전에 협의한다. 그는 서명한 뒤 계약서를 혜원에게 돌려주었다. 이 정도면 됩니까? 혜원은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윤혜원.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단지 6달만 견디면 끝날 것이라 믿었던 이 계약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한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 찾아와 돈과 이해관계로 세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사흘 뒤 윤혜원은 광주 고시원에서 짐을 정리했다. 처음 그 방에 들어왔을 때 가져온 물건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떠나는 날에도 짐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계절이 다른 옷 몇 벌과 전산회계 교재,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몇 년 동안 모은 자격증 서류가 전부였다. 남도연의 비서인 고은찬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왔다. 30대 중반의 은찬은 말수가 적었지만 도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혜원의 가방을 트렁크에 넣으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안내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가도 되는데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계약에 포함된 업무입니다. 혜원은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의 주변 사람들은
모든 일을 계약과 업무란